이 자리에 퓨처테크 코퍼레이션의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그 순간 연 회장 조명이 저를 향해 쏟아졌어요. 조용했던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정민지와 그녀의 무리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죠. 그들의 눈은 점점 커지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부르르 떨리더니 탁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와인이 흘러나와도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죠. 그들의 남편들, 저의 부하 직원들이 다가와 90도로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늘 직접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정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 설마 그 서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그 김치볶음 도시락 먹던 서윤. 기억나? 저는 현재 연 매출 1조 2천억 원이 넘는 IT 기업 퓨처테크 코퍼레이션의 정서윤 회장입니다. 직원 수만 3천 명이 넘는 대기업의 수장이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고등학교 시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르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당했던 그 모멸감들,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기억들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회사 VIP 만찬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말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어요. 20년 만에 그 사람들과 다시 마주쳤거든요.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과 말이죠. 정민지, 윤세라, 배진아, 고등학교 때 저를 매일 괴롭혔던 그 악질 무리들이요. 그들이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도 대놓고 무시하다가 결국 남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걸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은 정말 한번 뒤바뀔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절망적인 시절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어머니는 하룻밤 사이에 가장이 되셨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하셨죠. 손은 늘 거칠어져 있었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서 퉁퉁 부어있곤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니 일터에 가서 도와드렸어요. 무거운 야채 상자들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그렇게 1시간 정도 일하고 나서 학교에 갔죠. 늘 피곤했지만 그게 우리 집의 현실이었어요. 점심 도시락은 늘 똑같았어요. 김치볶음에 달걀 프라이 하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이었지만 다른 아이들 눈에는 초라해 보였나 봐요. 가끔은 그것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매점에서 빵 하나로 점심을 때우거나 아예 굶기도 했죠. 교복도 물론 새 걸 살 여유가 없었어요. 언니가 졸업하면서 물려준 교복을 입었는데 제 몸에 맞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밤늦게 바느질로 수선해 주셨지만 어딘가 어색했죠. 양말에 구멍이 나면 꿰매서 신었고 신발도 밑창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신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공부였죠. 가난해도 공부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이 제 유일한 피난처였거든요. 집에는 책상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밥상을 책상 삼아서 공부했죠.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달랐어요. 거기서만큼은 모든 게 평등했거든요.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저는 마음껏 꿈을 꿀 수 있었어요. 매일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했어요. 집에 와서도 새벽 2시까지 공부했죠. 참고서는 물론 살 수 없었지만 도서관에서 빌려서 공부했어요. 선배들이 버린 문제집도 주워서 풀었고요. 그 결과 첫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우리 서윤이가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세상 모든 상보다 소중했어요. 정민지를 처음 본 건 고등학교 1학년 첫날이었어요. 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였죠. 새 교복에 완벽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샤넬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지가 대기업 전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별일 없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지는 민지대로 자기 무리와 어울렸고 저는
저대로 조용히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첫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전교 1등을 했거든요. 민지는 전교 5등이었어요. 그때부터 민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들이었어요. 야, 서윤이, 너 진짜 공부 잘하네. 근데 집에서 과외라도 받아? 아니, 도서관에서 혼자 해. 도서관? 너네 집에 책상도 없어? 그때는 정말 순수한 질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 민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라와 진아라는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본격적인 괴롭힘은 1학년 2학기부터 시작됐어요. 민지가 세라, 진아와 함께 저를 완전히 타겟으로 삼기 시작한 거죠. 야, 서윤아. 또 김치볶음이냐? 너네 집 김치는 정말 무한리필이구나.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조롱이었죠. 서윤아, 너 그 교복 언니 거지? 사이즈가 진짜 안 맞는다. 어머, 양말에 구멍 났네. 새 거 못 사? 도서관에서만 살지 말고 가끔은 PC방도 가봐. 아, 돈이 없구나. 미안. 이런 식으로 매일 매시간 저를 괴롭혔어요.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방과 후에도. 저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학년 봄에 일어난 일이에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는데 제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한참을 찾다가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어요. 젖은 휴지와 오물들과 함께 버려져 있었죠. 그때 민지가 친구들과 킥킥거리면서 말했어요. 신발이 없네. 어디 갔을까? 설마 누가 버린 건 아니겠지? 그럴 리 없는데. 증거는 없었지만 누가 한 짓인지는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더 화가 났던 건 선생님들의 태도였어요.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민지 아버지가 학교 발전 기금을 엄청나게 내셨거든요. 학교 건물 신축할 때도 10억 원을 기부하셨고 매년 장학금도 1억씩 내셨어요. 2학년이 되면서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어요. 민지는 이제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조종해서 저를 괴롭혔거든요. 마치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학년 가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은 어머니 생신이었어서 저는 한 달 동안 용돈을 모아서 작은 케이크를 사려고 했어요. 점심도 굶고 간식도 포기하면서 모은 3만 원이었죠. 그런데 쉬는 시간에 제 가방에서 돈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지갑에 넣어뒀는데 말이죠. 온 교실을 뒤지며 찾다가 결국 세라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어요. 세라야, 이거 내 돈인 것 같은데? 뭐, 그게 내 돈이라는 증거가 있어? 나도 3만 원 있었는데. 아니, 이건 분명히 내가. 야, 너 지금 나를 도둑으로 몰고 있는 거야? 증거도 없으면서. 이거 완전 명예훼손이야. 그때 마침 민지가 나타났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말이죠. 서윤아, 너 왜 이래? 친구를 의심하면 어떡해? 세라가 그럴 사람이야? 그 돈이 내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주변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민지 편을 들었죠. 아니, 들 수밖에 없었어요. 민지의 권력이 너무 컸거든요. 결국 저는 그 돈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어머니께는 빈손으로 집에 가야 했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실망시켜드렸는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무력했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절망적이었던 건 어른들의 태도였어요. 한 번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민지가 계속 저를 괴롭혀요. 도시락도 놀리고 신발도 숨기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서윤아, 민지는 그럴 아이가 아닐 텐데.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시고 집안 교육도 잘 받은 아이야. 너가 오해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선생님, 정말로. 그리고 서윤아, 친구들이랑 더 어울리려고 노력해봐. 너가 너무 혼자서만 지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야. 민지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어른들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민지 아버지가 학교에 얼마나 많은 후원을 했는지 모르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민지 아버지와 골프를 정기적으로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죠. 2학년 말에 일어난 일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그날은 반에서 합창대회 연습을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예뻐서 솔로 파트를 맡게 됐거든요. 연습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제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열어보니 누군가 썩은 생선을 넣어둔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교실이 완전히 난리가 났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모든 아이들이 코를 막고 있었어요. 으악, 뭐야 이 냄새. 서윤이 가방에서 나는 거야. 완전 역겨워. 민지가 마치 놀란 듯이 말했어요. 어머, 서윤아 가방에서 왜 이런 냄새가? 혹시 도시락이 상했나? 아니야, 이건 누군가 일부러. 설마 일부러? 누가 그런 짓을 해? 그냥 내가 관리를 못한 거 아니야? 결국 그날은 합창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교실 청소만 1시간 넘게 했어요. 당연히 모든 아이들의 원망은 저에게 쏠렸죠.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죠. 그들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지금은 니들이 나를 깔보지만 언젠가는 내가 니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누가 누구를 깔보는지 보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니 일 도와드리고 학교에서 수업 듣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했어요. 집에 와서도 새벽 2시까지 공부했죠. 전교 1등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민지가 아무리 저를 괴롭혀도 성적만큼은 절대 져주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어요. 참고서는 살 수 없었지만 도서관에서 빌려서 공부했어요. 인터넷 강의도 돈이 없어서 들을 수 없었지만 교과서와 문제집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3학년이 되자 대학 입시 준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지는 이미 아버지 찬스로 연세대 경영학과 수시 전형에 합격한 상태였어요. 추천서도 아버지 회사 임원들이 써주고 스펙도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들로 가득했죠. 서윤아, 너는 어디 갈 거야? 설마 스카이 노리는 건 아니지? 민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자극했어요. 너처럼 가난한 애가 거기 가서 뭐해? 학비도 못 낼 텐데.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하고? 나는 장학금 받을 거야. 장학금? 하하, 그것도 성적 유지해야 하는데 가능할까? 대학은 고등학교랑 달라.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겨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저는 정시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목표로 했어요. 학원도 갈 수 없었고 과외도 받을 수 없었지만 오직 독학으로만 준비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일 도와드리기 전까지 2시간, 학교에서 8시간, 도서관에서 6시간, 집에서 4시간, 하루에 20시간을 공부했어요. 수능 D-Day 100일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잤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능 당일 저는 완전한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갔어요.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수능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원하던 점수를 받았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죠. 합격 발표 날 제 수험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께 전화드렸을 때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서윤이가 정말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리고 전액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민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어요. 그때까지도 민지는 저를 우습게 보고 있었죠. 서윤아, 서울대 간다며? 축하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학 가서도 고생 많이 할 거야. 왜?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수준까지는 못 올라올 거야. 타고난 게 다르거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결국 인맥이 없으면 소용없어. 그래, 그럼 두고 보자. 하하,
뭘 두고 봐? 너 혹시 나중에 나보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해? 꿈깨. 현실을 인정해야지. 민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서윤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게. 넌 평생 우리 발밑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건 변하지 않아. 그게 현실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정민지,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구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 반드시 증명해 보겠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저의 고생은 계속됐어요. 전액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직접 벌어야 했거든요. 어머니께 부담을 드릴 수 없었어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말에는 중고등학생들 과외도 했죠.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걸로 생활비와 책값을 충당했어요. 1학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용돈도 넉넉하고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즐겼는데 저는 늘 시간에 쫓겨 살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로운 분야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경영학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영어, 중국어까지 배웠죠. 2학년 때부터는 좀 나아졌어요. 과외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학과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교수님들도 저를 눈여겨보셨고요. 3학년 때는 대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삼성, LG, 현대 모든 곳에 지원했는데 다행히 삼성전자에 합격했어요. 수백 명의 경쟁자들 사이에서 당당히 선발됐죠. 그때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은 중견 IT 기업 테크노솔루션이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죠. 저는 기획팀에 배정됐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기억해요. 250만 원이었는데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첫 정식 월급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어머니께 100만 원을 드렸어요. 서윤아, 이럴 필요 없다. 내가 써라.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어머니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윤이가 정말 컸구나. 회사에서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서 3시간 늦게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혔죠. 동료들은 처음에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로 보여줬어요. 프로젝트마다 최고의 성과를 냈고 상사들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어요.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랐죠. 2년 만에 과장이 되었고 3년 만에 차장까지 올라갔어요. 3년 정도 일하고 나서 저는 더 큰 회사로 이직을 결심했어요. 외국계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 컴퍼니에 지원했어요. 정말 어려운 곳이었지만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면접 과정이 정말 까다로웠어요. 5번의 면접을 거쳐야 했고 각 단계마다 50명씩 탈락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연봉이 기존의 3배였어요. 연봉 1억 2천만 원. 그때까지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죠. 새로운 회사에서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일들을 했어요. 글로벌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해외 출장도 매달 다녔어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외국 임원들과 미팅하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처음으로 불공평함을 느꼈어요. 같은 일을 해도 명문대 출신들이 더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가끔은 제가 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자는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했죠. 27살의 시니어 컨설턴트로 승진했어요. 29살에는 매니저가 되었고 제 밑에 15명의 직원이 있었죠. 30살이 되던 해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했어요. 창업을 하기로 한 거죠.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낀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때 민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퇴사를 결정했을 때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요. 서윤아,
지금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연봉도 2억이 넘잖아. 창업은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이번에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요.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5억 원 정도 있었어요. 그 돈으로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얻고 함께 일했던 우수한 동료 5명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 이름은 퓨처테크 코퍼레이션으로 지었어요. 미래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미였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투자를 받기도 어려웠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어요. 저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일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고객을 발로 뛰며 찾아다니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갔어요. 창업 1년 반 만에 첫 번째 대박이 터졌어요. 저희가 개발한 AI 기반 물류관리 시스템이 대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물산에서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죠. 창업 2년 차부터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투자 유치에 성공해서 50억 원을 받았고 직원 수도 10명으로 늘어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서비스들도 연이어 성공했어요. 특히 개발한 모바일 쇼핑 플랫폼이 대박이 났죠. 사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더 큰 투자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년 차에는 시리즈 B 투자로 200억 원을 유치했어요. 그때 회사 가치가 1천억 원으로 평가받았죠. 직원 수는 200명을 넘어섰고 사무실도 강남의 대형 빌딩으로 이전했어요.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1년 차 50억, 2년 차 200억, 3년 차 500억, 4년 차 1천억 원을 돌파했죠. 그 즈음 어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다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상보다도 소중했어요. 5년 차에는 해외 진출도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와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했고 그 다음에는 미국과 유럽으로도 확장했죠. 창업 7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2배로 뛰었죠. 그날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 작은 도서관에서 꿈꿨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상장 후에는 성장이 더욱 가속화됐어요. 우수한 인재들이 저희 회사로 오고 싶어 했고 투자 기회도 많아졌어요. 직원 수는 1,000명을 넘어섰고 연 매출도 3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이제 정말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가 된 거죠. 10년 차에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어요. 그리고 연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죠. 직원 수도 3,000명이 넘었고요. 국내 IT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 경제지에서 젊은 기업가, 성공한 여성 CEO로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12년 차인 작년에 저는 회장직으로 올라섰어요. 일선 경영은 CEO에게 맡기고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됐죠. 돌이켜보면 정말 꿈 같은 여정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김치볶음 도시락을 먹으며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그 소녀가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줬어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겸손함도 잃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지난달 그 운명적인 만찬회가 열렸던 거예요. 지난달 저희 회사에서는 연례 VIP 만찬회를 개최했어요. 부장급 이상 간부들과 그 가족들을 초대하는 행사였죠. 총 3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일주일 전에 참석자 명단을 받아보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민지, 윤세라, 배진아, 20년 만에 보는 그 이름들이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회사 부장들의 부인들이더라고요. 정민지는 김 부장의 부인, 세라는 박 부장의 부인, 진아는 이 부장의 부인이었어요. 정말 세상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죠. 2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저를 알아볼 수 있을지 말이에요. 만찬의 당일 저는 신중하게 의상을 선택했어요. 디올의 네이비 실크 드레스에 카르티에 목걸이를 매치했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격 있고
우아한 스타일이었어요. 롯데호텔 시그니엘의 최고급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회장으로서 직접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와, 여기 정말 럭셔리하다. 역시 대기업이네. 우리 남편 회사가 이 정도였구나. 완전 대박. 바로 민지와 그 친구들이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는 여전했죠. 저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어요. 민지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샤넬 드레스에 에르메스 가방,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액세서리들. 하지만 어딘가 과해 보였어요. 성공을 과시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세라와 진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진짜 품격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지가 저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지만 곧 눈을 크게 뜨더니 세라와 진아를 불렀어요. 야, 저기 저 사람 봐. 설마, 어머, 진짜 서윤이네. 세상에, 여기서 저 애를 보다니. 그들이 저를 확인한 순간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놀라움보다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죠. 민지가 제일 먼저 다가왔어요. 어머, 서윤이잖아. 오랜만이다. 너 여기 뭐하러 왔어? 안녕, 민지야. 만찬회에 참석하러 왔어. 만찬회를 너가? 세라가 킥킥거리며 끼어들었어요. 혹시 남편이 여기 직원이야? 맞다. 남편이 경비나 청소 이런 일 하는 거지. 진아도 거들었죠. 그때부터 정말 노골적인 무시가 시작됐어요. 서윤아, 솔직히 말해봐. 남편이 여기 직원 맞지? 그래서 가족 초대받은 거지? 민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옷은 나름 괜찮게 입었네. 근데 우리처럼 화려하게는 못 입겠지 뭐. 돈이 있어야 진짜 명품을 사지. 서윤아, 고등학교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넌 평생 우리 발밑이라고 했잖아. 20년이 지나도 진짜 그대로네. 세라가 더 악랄하게 몰아붙였어요. 혹시 남편이 우리 남편들 밑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럼 완전 웃기는데? 솔직히 말해봐. 경비실에서 일하는 거지? 아니면 청소? 진아도 계속 조롱했어요. 여기 와서 위축되지 않아? 우리는 다 정식 부인들인데 너는. 그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20년 전에 그 어린 소녀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퓨처테크 코퍼레이션의 정서윤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순간 조명이 저를 비췄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우아하게 인사했어요.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민지 테이블에서 와인잔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민지와 세라, 진아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더 충격받은 건 그들의 남편들이었어요. 급하게 일어나서 저에게 90도로 인사했거든요. 회장님, 오늘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 가족까지 초대해 주셔서 무한 영광입니다. 그 순간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서윤이가, 회장님?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녕, 민지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 김치볶음 도시락 먹던 서윤 맞아. 기억나지?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정말 영화 같았어요. 김 부장이 민지에게 다급하게 말했죠. 여보, 회장님 앞에서 지금까지 뭔 소리를 한 거야? 미쳤어? 회장님께 어떻게 그런 말을. 당장 사과드려. 박 부장과 이 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부인들이 회장님 남편이 경비라고 했다는데 완전 대박이네. 어떻게 그런 실수를. 저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변함없이 예전 그대로인 게 안타깝네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복수예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고등학교 때 그 도서관에서 다짐했던 모든 게 현실이 됐어요. 그들이 내 이름을 조롱했을 때 나는 내 삶을 설계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증명할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